안녕하십니까. 뉴스 특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둠에 잠긴 청와대 이틀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그곳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제가 서 있는 이곳 청와대는 어제와 오늘 계속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울리는 촛불 집회 함성이 이곳 청와대까지 또렷하게 들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시각 현재 청와대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이틀째 어떤 메시지도 내놓지 않으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여러 가지로 충격을 받아서 마음을 추스르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는 것도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삼성동 사저가 낡고 빈 집으로 오랜 시간 방치돼 수리에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갈 때 어떤 형식이 될지도 관심입니다. 정상적인 퇴임이 아니다 보니 간단하게 청와대 참모들과 인사를 나눈 뒤 경호원들과 함께 차량으로 청와대를 빠져나가 삼성동 사저로 향할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나가고 나면 향후 청와대 참모들의 거취 문제도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함께 이야기해 주실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혁재 경기대 초빙 교수, 황장수 정치평론가,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광삼 변호사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촛불 집회는 있었습니다. 역시 태극기 집회, 일명 탄핵 반대 집회도 마찬가지고요. 광장의 격돌이 조금 더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격렬한 저항이 있었고요. 지금 촛불 집회의 경우에는 앞서 들으셨겠지만 청와대 앞에서 축하하는 불꽃놀이도 있었다는, 불꽃놀이 비슷한 소리도 들렸다는데요. 아무래도 이 정도 되면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해서 말이죠. 예,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한 촛불 집회를 하시는 분들은요. 사실은 그 탄핵이 기각된 분들도 생각이 다르더라도 국민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분들을 너무 자극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 이 한쪽은 초상집인데 네. 너무 그렇게 잔치 분위기로 이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차분히요. 네.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니까 이 탄핵에 인용을 했던 기각을 주장했던 관계없이 이제는 국민들이 스스로 일상으로 돌아오고요. 또 대선에 또 신중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네. 그리고 또 양쪽 지휘부들이요. 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촛불 집회를 하시는 분들도 네. 과도하게 축제 분위기로 가는 것이 과연 이때까지의 자신들이 쌓았던 도덕성들을 그대로 입증한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태극기를 든 분들의 지도부는요. 네. 이제 저렇게 슬픔에 빠져서 개강된 분들을 다 달래고 네. 책임을 지면서 정리를 해야죠. 끝까지 이렇게 너무 투쟁을 하자고 몰아가면서 더 이상의 사상자가 나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현재 이 시각 광화문 광장을 보고 계십니다. 촛불 집회 이제 오늘로 마지막일 것이다라고 예고를 한 바 있는데요. 주최 측 추산으로는 2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반면에 태극기 집회의 경우에는 오늘 휘발유를 뿌리는 일까지 벌어졌었거든요. 이 정도 그렇습니다. 되면 벌써 3분의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사실 비난받아야 될 사람들은 태극기 집회의 주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3명이나 태극기 집회에서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집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어저께 현장에 또 없었다는 후문이고 네. 그런데 오늘은 또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시작할 때 그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돌아가신 분들 안타깝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들 책임이다.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폭력은 자제하자. 이 말부터 시작을 해야지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주최한 집회에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집회에서 여전히 선동입니다. 헌재를 훼손시키고 국민들이 다시 헌재 9명을 뽑아서 이걸 다시 계속해야 된다. 이런 선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저는 따로 경찰이 수사를 이 집회 주최자들한테도 확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람이 죽은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어제 어제 탄핵 인용 판결이 났잖아요. 네. 적어도 이제 촛불 집회는 이제 탄핵이 인용될 걸 목표로 해서 이제까지 왔지 않습니까? 또 태극기 집회는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제서 났기 때문에 오늘 정도에서는 뭐 촛불 집회는 그거에 대한 인용 판결에 대한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축제 분위기 가는 것은 오늘까지는 좀 괜찮다고 봅니다. 네. 또 태극기 집회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했지만 결국 탄핵 인용이 났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좀 대비되는 측면이 있어요. 평화적으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측면이라고 봅니다. 물론 어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건 민주국가에서 보장된 기본권이에요. 그렇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쓰냐는 결국 법과 규율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 뭐 탄핵 무효와 관련된 태극기 네. 집회에서는 사실 언론이 오면은 마치 폭력을 행사하면서 쓰레기 취급한다는 그런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이제 오늘까지는 뭐 촛불 집회 축제 분위기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또 태극기 집회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하지만 네. 이제는 이제 어차피 또 탄핵 결정이 8대 0으로 전원일치에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승복을 해야 하고 또 특히 무엇보다도 이제 정치권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화합과 통합의 길로 가야 하는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인용 판결이 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좀 청와대에서 나오기 전에 본인이 좀 승복했다는 의사를 표현해 주면서 태극기 집회랄지 어떤 국민의 화합 그리고 통합을 좀 봉합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해주면 참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탄핵 반대 집회에는 동생 박근영 씨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나의 언니는 정치적 타살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집회에 오늘로 끝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예감도 든다는 지적이 근데 있습니다. 저는 탄핵 반대 집회가 오래 갈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뒤집힐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도록 하기 위해서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집회를 했다면 네. 이제 탄핵이 인용된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도 뒤집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동력이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박근영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영 씨나 그 남편인 신동욱 씨나 네네. 또는 동생인 박지만 씨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형제로서 자매로서 자기들이 하는 그런 말들인 것이지 네. 저것이 결코 어떤 뭐 선동이라거나 누구의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저것이 뭐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저런 말을 했구나 이 정도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소한 어려움을 돌봐줬다는 최순실 씨는 지금 영어의 몸이 돼 있는 상태고요. 혹시 동생 박근영 씨를 가족을 다시 한번 가까이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가면 말이죠. 근데 그동안에 너무 이 가족과 떨어져 온 세월이 깊고요. 네. 또 박지만 씨 같은 경우는 정윤회 사건 때 대통령이 그 2015년 1월 20일께였습니까? 신년 담화에서 바보 같은 짓을 했다라고 언급을 직접 했죠. 네. 그다음에 그 박근영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생활고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거의 뭐 이 가족들과 네. 이 청와대에 최순실은 수시로 드나드는데 근데 대통령은 이 가족들을 청와대에 한번 불러서 시간을 네. 가지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어떤 앙금들이 좀 쌓여 있기 때문에요. 네. 서로 그런 것들이 녹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건데 다만 최순실이 이제 대통령 옆에 당분간 오래 못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 최순실이나 그 측근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가족들 간의 관계도 어려울 때 회복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에 최순실이 네. 가족 관계를 분리시키는 원흉이었죠. 이종훈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유경재단을 둘러싼 네. 너무 고리 깊은 그런 이권 싸움이 있었어요. 네. 그 이후로 사실상 신동욱 씨가 박근혜 씨와 박근영 씨와 결혼한 다음부터는 아예 박근영 씨와 전혀 교류를 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렇게 반대를 했냐면 어떤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박근영 씨의 오른팔이었어요. 신동욱 씨는 사무총장을 네. 했고 그러면서 같이
최태민 씨와 그다음에 박근혜 이사장이 한쪽이고 그다음에 신동욱 씨와 박근영 전 이사장이 한편이고 이렇게 해서 이권 싸움이 너무나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고 그 골이 지금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네. 박근영 씨가 지금 언니인 박근혜 씨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과연 순수할까라는 의심을 가질 정도로 이 부부가 했던 언행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일관성이 좀 없었거든요. 솔직히 박근영 씨가 출마했던 곳들은 어디죠? 바로 박근혜 씨와 상대당들이었어요. 네. 당시에 자민련에 들어가서 옥천에서 출마를 하고 뭐 이런 어떤 행동들 지금까지 행동들이 네. 언니 박근혜 씨를 도와주는 행동들을 꼭 했던 건 아니거든요. 네. 또 신동욱 씨도 이번에 어땠죠? 특검에 출두했잖아요. 소환됐을 때 사실 최태민 씨와 관련된 걸 밝히겠다고 출두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부의 언행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앞으로 화해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네. 탄핵 심판 92일 만에 지금 대한민국은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그동안의 변론 당시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국민 신임을 배반하고요. 헌법 수호하는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어제 선고가 내려졌는데 단적으로 느낄 수 있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비서관들의 고백이 이렇게 전개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주요 인사들은 대개 최서원 씨가 추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건 이번 조사 과정에 전 알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점을 제대로 못 챙긴 걸 전 상당히 책임감 느낀다고 했어요. 자, 이 재단 2개 설립이 정경련 의사입니까? 청와대 지시입니까? 청와대 지시입니다. 그런데 왜 초기에는 정경련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쭉 진술하셨나요? 청와대 요청 지시입니다. 결국은 대통령은 사익을 챙기거나 최순실의 그동안의 농단을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인사에서부터 기금 올리는 것까지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는 거 결국 비서관들의 육성이 이렇게 재판정에서 들리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들은요.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 입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증거 자체도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이 가지고 있던 수척, 그리고 네네. 휴대폰, 그런 것들이 다 나온 거죠. 그리고 또 최순실이 갖고 있던 태블릿 PC인데 그렇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요. 안종범이나 정호성은 정호성 전 비서관은 다 인정을 했죠. 네. 근데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해서 했다고 하면서도 약간 범행을 부인한 듯한 했지만 그 전체적인 어떤 내용, 컨텐츠 내용 자체를 보면 범죄가 명백해지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의 어떤 증언, 또 박근혜 대통령이 정규제 TV랄지 국민과의 담화에서 한 내용을 보면 본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나온 증언들과 또 검찰에서 수사한 어떤 전체적인 그런 걸 종합해보면 아주 명백하다는 거죠. 특히 이번에 헌재에서 탄핵 사유로 삼은 그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대통령의 네. 어떤 남용적인 측면은 너무나 물적과 인적 증거에서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은 헌법 네. 수호의 의지가 없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전원일치로 탄핵이 결정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은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말이죠. 단 한 번 사익을 취한 적이 없고 권한남용이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재판정에서의 비서관들의 답변을 보면 결국은 그 수첩 그리고 비서관들에 의해서 물리칠 수 없는 증거가 됐다라고 헌재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헌재가 판단할 때 처음에 탄핵 소추가 13가지 사유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5가지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비선 농단 문제가 되는 건데요. 최순실 씨의 개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국민주권주의나 법치주의를 침해했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인데요. 특히 네. 이 재판이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르재단이라든가 K스포츠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비선 농단 문제, 그다음에 권한남용 문제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드러났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은 네. 공과 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청와대는 내 집이고 나라는 내 것이고, 그러니까 기업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거고, 네. 내가 결정한 것은 무엇이든 순수하고 좋은 것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법치주의라든가 국가의 존립 운영 원리 이런 것들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 탄핵 소추안이 이용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왜 내가 탄핵을 당했을까, 왜 내가 파면을 당했을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여기에 네. 대해서 아직까지도 인지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최순실 씨의 법정 공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의 경우에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자신을 방어를 했습니다. 논리적인 비약이다라면서 소추위원 측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대통령 탄핵 이후에 지금은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최순실 씨의 변론입니다. 걔네들이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저를 공격해서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좀더 어떻게 K스포츠 재단에 이사회가 있고 다 감독감청에 돈을 받는 곳인데 그게 너무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논리적으로도 너무 비약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외부에 알려지면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옆에서 평론가님 들으셨을 때는 황정수 평론가님 최순실 씨의 육성으로 판단해 보건데 상당히 그 안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서는 또박또박 다 해낸 것 같아요. 예, 보통 그런 네.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네.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사안에서 목소리의 톤이 네. 저렇게 안정되고 확신에 차서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네. 그동안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해 왔습니다만은 지금 이 갑자기 박 대통령이 1, 2, 3차까지는 사과하는 톤을 네. 일정하게 부정은 했지만은 일정하게는 사과를 해왔는데 네. 지난 탄핵 이후로 이제 1월 1일 간담회, 1월 25일 정규제 TV 이때 네. 이후로 굉장히 이제 전면적인 부인과 공세적으로 네.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어떤 방향을 트는데 최순실이 비록 구치소에 수감돼 있지만은 굉장히 주동적으로 그렇게 분위기를 확산시켜 왔다. 네. 왜냐하면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부인하면 이제 나머지도 부인하고 또 그걸 문제 삼으면 이 문제 삼고 안종범의 녹취록도 그렇고 정호성의 안종범의 그 수첩도 그렇고요. 네. 정호성의 녹취록도 그렇고 그러면서 변호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렇게 해 왔는데 네. 이제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이제 사인으로 돌아가서 박 대통령조차도 지금 법적의 처분에 네. 대상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 최순실이 계속 저를 할 것인가?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네.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지금까지는 공조를 해왔다면 이후에는 이 공조가 좀 깨어질 가능성도 있고 서로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헌재 판단해 보면 네. 이 은폐, 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조직적인 은폐 그리고 혐의에 대한 일방적인 부인, 네. 수사 비협조, 또 진실 규명 방해 등이 대통령이 이 국가의 지도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네. 지켜가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8대 0으로 나오는데 결정적으로 저는 이바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대통령 변호인단의 그런 어떤 이 진실을 외면하는 아나무인적인 태도나 이런 행태들이 헌법재판관들이 아무런 마음의 부담이 없이 이 정도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볼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이 세기를 박았다고 봅니다. 네. 결국은 이 최순실의 강성 그리고 이 변호인들의 그런 어떤 태도들이 대통령에게 매우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요, 정유라 씨 자신의 딸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냉정하게 답하려 하다가도 본인 스스로 흥분을 하는 부분도 읽힐 수 있었습니다. 정유라 자신의 딸에 대한 변론을 스스로 이렇게 목소리 높이던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고 싶은데요. 걔가 우승을 하고 안 하고는 우승이 개념이 아니라 1, 2, 3등 점수가 매겨지는 건데 저는 그런 거에 관련한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 계속 애가 상처를 받고 그냥 그 언론의 그런 압박 때문에 애가 완전히 잘못 나가가지고 걔 인생이 정말 지금 저렇게 될 정도로 저렇게 됐는데 그건 정말 억울한 부분입니다. 제가 무슨 1등도 할 수, 1등, 2등이 아니라 점수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승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듯이요. 자신 정유라에 대해서는 특혜가 있지 않았다. 네. 실제로 그 안에 객관적인 설명을 하겠다라면서 저렇게 장광설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2대 특혜 의혹과 관련한 어떤 부분이었고 또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문체부 그 국장과 과장, 즉 네. 승마와 관련된 승마 그 성적과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사실상 이 안의 내용을 보면은 그것과 관련해서보다는 애가 잘못 나갔다든지 아이의 딸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굉장히 엄마의 심정에 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이 비등한 예가 국회의원들이 왜 구치소에 직접 찾아가서 그러니까 신문을 했을 때 청문회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간담회 형식으로 만났을 때도 역시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딸에 관련해서 손혜원 의원이 물으니까 박영선 의원이 물으니까 그때부터 흥분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특검이 사실은 정유라 씨의 귀국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쓴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최순실 씨 아킬레스건이 딸과 그다음에 재산이었다. 네. 사실 뒤에 부분에서 특검이 재산과 관련한 어떤 질문을 했을 때도 그 전에 모르쇠로 읽어나다가 재산도 불뚝하고 내가 얼마를 어떻게 해서 얼마였는데 하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특검도 최순실 씨의 그 두 가지 최순실 씨가 꼭 지키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딸과 그다음에 재산이었는데 사실 특검이 이 연장을 하지 못함으로써 이 두 가지 다 사실은 수사를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여전히 딸과 재산에 대해서 최순실의 강력 변호를 저희가 들을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에는 근데 최순실 씨가 막판엔 본인이 몸이 좋지 않다고 호소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요, 공판 중에 본인이 말이 다 끝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잠깐 화장실 가겠다고 쉰 적이 있었었는데요. 어떻게 그 상황들을 모면하는 최순실 특유의 방법이 있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도 노력할 만큼 노력하고 30년 동안 교육사업에 헌신을 다한 사람입니다. 저기 변론을 그만하고 싶습니다. 조금만 이제 마무리 단계니까 네. 하세요.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십니까? 네? 결국 이 다음에는 이어가긴 했는데 상당히 최순실 씨 이렇게 다독여가면서 가느냐고 쉽지 않았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변론을 그만두지 않는 것은 이제 재판장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증인으로 나와서 내가 변론을 이제 더 이상 그만하겠다. 이게 참 굉장히 아이러니컬합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를 보면서요, 또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이제 명확하게 어떤 과학적인 증거들을 다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요, 통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명백히 통화했다는 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아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태블릿 PC도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서 본인 것이라는 게 다 인정이 됨에도 왜 저렇게 이 얘기를 할까? 네. 근데 그걸 이제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과거를 쫙 돌이켜보면 네. 특히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전적으로 다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순실 씨가 만약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인정해버리면 그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최순실 씨가 끝까지 본인이 부인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혐의 사실을 다 부인을 하면 결국은 나중에 탄핵이 기각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부인하고 보면 탄핵이 기각이 되고 나면 이제 문제가 없어질 거라. 네. 그리고 그 전에 뭐 과학적인 증거도 다 조작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또 안종범이나 정호성 진술 자체도 이제 신뢰성이 없고 더군다나 고영태랄지 노승일의 진술 자체는 조작된 것이라 몰고 가면 별것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탄핵 인용이 됨과 동시에 바로 삼성동 말하지 않겠다. 또 모르겠다. 혹은 논리적으로 비약이라고 정면으로 받아쳤던 그 부분이 변호인을 연상하게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최순실 씨입니다. 걔네들이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저를 공격해서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좀 어떻게 K스포츠 재단에 이사회가 있고 다 감독감청에 돈을 받는 곳인데 그게 더불어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논리적으로도 너무 비약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외부에 알려지면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공판 과정에서 말이죠. 피고인으로 섰을 때나 혹은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섰을 때 저렇게
논리적으로 비약하고 있다. 목소리를 이렇게 언성을 높일 수가 있나요? 나오신 분들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예를 들어서 이제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 있어서 네. 이제 피고인들이나 아니면 관계된 사람들이 뭐 약간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있죠. 네. 하지만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는 지금 증인으로 지금 소환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럼 소환이 됐으면 사실은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근데 본인이 다 모르다고 얘기를 하니까 질문이 중복되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묻는데 네. 이제 본인은 그 부분에서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증인신문 하기 싫다. 신문에 답하기 싫겠다. 근데 저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씨가 그냥 일반 사람과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굉장한 어떤 뭐 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까? 아니면 네. 본인의 어떤 내면적인 것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저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오히려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 정도의 어떤 내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말입니다. 지금 최순실 씨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틀간의 저수상한 침묵, 과거 같으면 2007년에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했었잖아요. 바로 승복 연설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을 텐데 침묵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따로 있으실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말이죠.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런 사태를 예측하지 못했다가 탄핵이 인용이 되면서 네. 스스로 놀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 당시에 2007년 대선에서 아름다운 승복이라고 그때 많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네. 그때는 뭐냐면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기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기회를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이제 아름다운 아주 멋있는 퇴장의 모습을 이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 탄핵이 인용되고 난 뒤에는 뭐 다시 뒤집을 수 없는 어차피 네. 자기가 자인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뭐 검찰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사도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바른 행동인가 하는 이런 데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부분을 좀 달리 생각하는데요. 네. 아마 본인이 탄핵 인용이 되니까 패닉 상태에 빠진 건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 순간은 패닉 상태에 빠질 수가 있죠. 하는데 저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헌재의 결정에 대한 불만 또는 거기에 대한 불복 그런 메시지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만약에 뭐 청와대 관제에서 네. 나올 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뭐 승복하겠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할 가능성은 크긴 하지만 지금 사실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보면 한국 정치인 중에서 가장 최고의 통치자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에 대한 어떤 결정이 나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얘기하는 게 맞는데 네. 본인은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늦추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결국 이제 참모들은 여기서 메시지를 한번 전달을 해야지 않겠냐. 네. 그런 뭐 충원을 할 가능성은 크지만 만약에 관절을 나오면서 메시지 전달하더라도 과연 그 부분이 진정성이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좀 의문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승복의 아이콘이지 않았습니까? 아까 패닉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2007년에 결국 여론조사 때문에 역전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는 이 승복 연설하기 쉽지 않았었거든요. 이명박 후보에게 패배한 뒤에 했던 저 박근혜 경선 패배를 인정합니다. 이 발언이 아직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 박근혜 경선 패배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당원의 본분으로 돌아가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 백의종군하겠습니다. 경선 과정의 모든 일들 이제 잊어버립시다. 하루아침에 잊을 수가 없다면 며칠, 몇 날이 걸려서라도 잊읍시다. 10년 전에는 이랬는데 왜 이번에는 아닐까요? 많은 분들은 혹시 그때는 미래가 있었던 거였고 지금은 아니지 않냐 얘기하셨던데 황정수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달라졌죠. 네. 그때는 올라갈 때고요. 네. 이 나이로나 또 국민들의 호응으로 봤을 때 다음이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때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는 최순실과 3인방 같은 이 직보 체제를 갖추어서 조언해주는 네. 그룹들이 탄탄히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 3인방도 다 와해되고 최순실도 지금 구치소에 있고 네. 그다음에 박 대통령 주변에서 사실상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룹들이 없어졌다고 보고요. 네.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올 1월 1일부터 1월 25일
또 최근에 이 집회를 하는 이 친박 단체들에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한 네. 박 대통령의 입장을 보고 또 박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그간 한 두어 달간에 해온 입장들을 보면요. 상황을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네. 다수의 국민들은 상식이 있다면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대부분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사 준비도 하나도 하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이 점점 상황이 어려울수록 이 자신의 어떤 이 의지를 갖다가 스스로 다지는 자기 함정에 빠져 있었던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래 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이렇게는 말할 수 있었다고 봐요. 자신은 이렇게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나는 인정을 안 한다. 그러지만 결 파면이 된 그 자체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네. 일단 내가 대통령직에 이 직이 파면되었으니까 나가겠다. 그리고 국민들은 나는 앞으로 법적 싸움을 해나가겠지만은 국민들은 이제 이 일을 잊고 네. 화합이 돼서 좋은 대통령을 다시 뽑아줬으면 좋겠고 자신의 지지자들은 이제 네. 더 이상 사상이 없었으면 좋겠다. 네. 자기 때문에 집회를 하지 말아달라. 이 말은 할 수 있거든요. 박 대통령이 다 잘못했다. 제 책임입니다. 이러면 나중에 법적으로 네. 자신이 뒤집어서는 앞으로 이제 사법적 심판을 기다려야 되니까요. 또 그렇기 때문에 헌재 선고 결과를 인정하는 셈이 될 수 그럴 수는 있으니까요.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갖다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대통령으로서 최대한의 이 뭡니까? 올라갈 때도 이 명예가 중요하지만 내려갈 네. 때도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가의 어떤 권위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다는 거는 저는 나가실 때까지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판단에 어떤 지금 장애가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종훈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삼성동 사저에 대해서도 IPTV 들어가고 인터넷 선 연결했다고 움직임이 기자들이 계속 있죠. 전해주던데 네. 아니 이렇게 이 추운 날 미리미리 준비를 안 했다면 박 대통령에게 당시에 네. 참모진 분들이 인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안 한 걸까요? 아니면 못 한 걸까요? 참모진만이 아니라 청와대 전체적인 분위기나 혹은 대리인단 측의 사실 그러니까 이 전략 믿습니다. 지금 보니까 세 번의 어떤 고비들이 있더라고요. 판이 바뀌었다라고 대리인단이 판단하는 것이 첫 네. 번째는 태블릿 PC가 의혹을 제기했을 때 이건 우리한테 승산이 있다라고 박 대통령한테도 계속 이렇게 시그널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제2의 태블릿 PC가 나오면서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판이 뒤집혔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고영태 녹취 파일입니다. 고영태의 녹취 파일이 딱 등장한 순간 김진태 의원이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자 이제 판이 뒤집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이 또 두 번째로 상황 판단을 잘못하게 만든 것이고 자 그 다음이 김평우 변호사가 합류한 다음부터 분위기가 또 완전히 바뀝니다. 김평우 변호사가 이건 절차적으로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 순간부터 대리인단이 그 전부터 이중환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대리인단이 아무 말도 못하고 김평우 변호사와 그다음에 조원영 변호사 이 두 사람과 정기승 전 대법관 이 세 사람이 완전히 이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거든요. 근데 이 세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 보수의 모든 단체들과 또 조가채닷컴 포함해서 이쪽이 전부 다 이걸 믿었어요. 완전히 우린 뒤집어졌다. 그리고 어저께까지 그러니까 그저께 밤까지도 이분들이 보냈던 SNS는 어떤 거냐면 김평우 변호사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자마자 헌재 재판관들 특히 보수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이 감복을 하고 마음이 바뀌었다. 이런 SNS를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자, 이런 움직임이 사실상 박 대통령을 오판하게 만들었다. 박 대통령이나 혹은 청와대의 분위기 자체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건 기각될 수 있다. 가도 가능하다.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가 끝까지 청와대를 이렇게 그 참모진들까지도 말하지 못하게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저희가 그 당시에 대리인단이 재판부가 분명히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던 그 부분을 영상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심판 절차도 그리고 대리인단이 제기한 부분은요. 아니 국회 측하고 그리고 재판관들하고 같이 야합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까지 나왔었는데요. 그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인 대리인들은 이건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재판부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아니 이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다 질문하고 끝낸 걸 그게 뭐가 부족하다고 또 한 수 더 떠서 그러시면은 그거는 오해에 따라서는 청구인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법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변호사님. 분명히. 근데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씀은 감히 이 자리에서 하실 수가 없으시죠. 그렇게 기자들께서도 보셔도 고승동 재판관하고 이정미 재판장님하고 저 소추위원장하고 거의 지금 한편이 되어서 편먹고 심판을 봐야 될 사람이 양 당사자 선수들 중에 편먹고 뛰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이 지나치고 표현이 가격했다면 그건 용서하시고요. 함부로 말씀하신다고 다 그게 이 설득력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설득력 아니요.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설득력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하시죠. 다음 순서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관 입장에서는 아마 대리인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면서 공정성을 최대한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흔적이 보입니다만 그래도 사람인데요. 저렇게 얘기를 들으면 재판관 심정은 어떨까요? 아주 기분 나쁘죠. 네. 재판정을 어떻게 보면 아주 희극화시킨 거예요. 네.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그런데 이제 아까도 우리 이종근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렇게 오판을 하고 처음에 네. 대국민 사과 때도 굉장히 진정성이 없어가지고 비난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쭉 그러한 정규제 TV뿐만 아니라 뭐 기자간담회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 혼자 판단이 아니고 뭔가 오판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처음에는 첫 번째는 주의에 충신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귀에만 달콤한 얘기하는 사람들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론조사가 뭐 거의 탄핵에 인용해야 한다가 80이고 그다음에 반대가 20, 뭐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여론조사도 사실은 언론사가 조작한 것이다 몰고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광화문이나 시청 광장에서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의 어떤 규모만 가지고 네. 그것까지 또 판단할 가능성이 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판을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이미 탄핵 심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 보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에 남는 녹취록도 보고 핸드폰 내용도 보고 다 보았을 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의하면 우리가 탄핵에서 인용 판결이 나고 질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줬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준 사람이 없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소통의 부재를 우리가 취임 때부터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주위에 최순실 씨 말고는 이 얘기 할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럼 만약에 이전 대통령이 취임한다부터 많은 사람과 소통을 해왔다고 한다면 이 과정에서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 얘기 들어볼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측근들이 달콤한 얘기한 거에 속아서 오판을 했고 결국 끝까지 탄핵 결정이 날 때까지 본인은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소통과 관련해서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을 당시에 얼마나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이 기세를 몰아서 김평우 변호사는 바로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실까요? 그리고 역시 재판정에서의 다시 한번 충돌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민이 결정하도록 맡겨보세요.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정면 충돌해서 우리 서울의 아스팔트 길, 우리나라의 길들은 전부 피와 눈물로 다 덮여버려요. 야당 의원들은 의원 사직, 총사직서를 간부들한테 내고 투표장에 들어가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이건 무슨 야구자들입니까? 사실은 제가 조금 당뇨가 있습니다. 네네. 조금 어지럼증이 있어서. 그러시다면 그 부분은 다음번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오늘 별로는 여기서 아닙니다. 저는 종료를 하시죠. 오늘 하겠습니다. 12시에 끝내야 된다는. 네. 다음 길은 22일 진행합니다. 12시에 변론을 끝내지 말고 계속 들어달라고 했지만 어쨌든 재판정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교수님 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네. 탄핵이 이용되겠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 뭐냐면 그 재판관들이 뭐 이렇게 불쾌했다거나 그래서 이 탄핵이 인용 안 될 걸 인용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대통령 대리인단의 태도를 보게 되면 이미 법리 논쟁을 포기했습니다. 네. 대리인단의 역할이 뭡니까? 탄핵이 안 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당연히 탄핵 소추 내용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라거나 또는 법률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건 아니다. 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중간에 포기를 하고 아예 이 탄핵 인용 이후에 대비한 시비거리를 만드는 데 취한 것이 아닌가 싶은 건 네. 예를 들면 탄핵의 절차라든가 또는 뭐 정족수 문제라든가 본질이 아닌 걸로 생떼를 부리고 네. 또 종북몰이나 하고 헌재 재판관들을 폄훼하고 또 느닷없이 무더기 증인 신청을 하고 질질 끌다가 막판에 와서 때늦게 심리 연기해달라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 끌기로 했던 것은 이미 이 대리인단들도 탄핵이 인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네 시장님. 예, 제가 지금까지 이제 기사로 텍스트로만 네. 이 재판정에서의 어떤 그런 이 광경들을 네. 지금 접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사실 동영상으로 다 접합니다. 네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자 김평우 변호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방향이 확실히 재판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판관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딱 이 방청객을 향해서 방청객 쪽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진짜 목도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방청객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야쿠자입니까? 이 대목이 딱 이해가 가요. 자, 여기서 여러분은, 자, 지금 변호사는 뭐냐면 연설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재판관들을 향해서 지금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서 변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라는 건 뭐냐면은 재판관들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재판관 여러분이라고 설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텍스트로 봤을 땐 그 여러분이 저는 재판관들한테 하나보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저기 방청객들을 향해서 여러분 네. 국회의원들이 야쿠자입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아, 지금 화면에 보면 그러면 오른쪽이 방청객이 방청객들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재판관들이 있고 오른쪽에 저 대통령 대리인단 있고 왼쪽이 이렇게 봤을 때 자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저 뒤가 바로 방청객 쪽이고 이쪽이 왼쪽은 방청객 쪽에 이쪽이. 저 방송상 실장님 이쪽이라 하시면은 시청자들이 죄송합니다.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은 네. 김평우 변호사가 저 당뇨가 있다고 했을 때 대통령 대리인단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방청객 쪽으로 방청객 쪽으로 서 있어요. 이거죠.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대리인단 쪽으로 서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리인단 측의 발언이요.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의 문의가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대리인단의 어조가 된지는 몰랐다라고 하고 놀라워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지 않을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함께 먼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 대리인들은 이 건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재판부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아니 이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다 질문하고 끝낸 걸 그게 뭐가 부족하다고 또 한수 더 떠서 그러시면은 그거는 오해에 따라서는 청구인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법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변호사님. 분명히 근데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자,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씀은 감히 이 자리에서 하실 수가 없으시죠. 그렇게 기자들 께서도 보셔도 고성동 재판관하고 이정미 재판장님하고 저 소추위원장하고 거의 지금 한편이 되어서 편먹고 심판을 봐야 될 사람이 양 당사자 선수들 중에 편먹고 뛰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이 지나치고 표현이 가격했다면 그건 용서하시고요. 함부로 말씀하신다고 다 그게 이 설득력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설득력 아니요.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설득력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하시죠. 다음 순서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장님께 다시 여쭐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게 예. 정치적으로 함의가 있다는 뜻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 대리인단, 특히나 이제 김평우 변호사나 조은영 변호사가 재판관을 향해서 의뢰인을 위한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청객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항의를 하든 아니면 어떤 주장을 하든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의뢰인을 위해서 변론을 해서 이 법리 다툼을 하겠다는 목적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홍보를 하겠다. 정치적인 어떤 목적. 이 절차가 무조건 잘못됐으므로 그것을 방청객 내지는 언론 내지는 국민들한테 이야기하겠다. 선전전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이 방향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말이죠. 혹시나 대리인단이 네. 우리가 이때까지 말했던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호소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반론은 혹시 아니었을까요?
그건 무조건 재판관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항의는 네. 재판이라면 재판관한테 이거니까 공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재판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그 헌재하고 네. 대법원을 합친 기능이 미국의 연방 대법원입니다. 네. 만약에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저러한 어투와 용어와 또 이 소추인 측의 수석 대리인이라는 말을 썼다고 하면요. 네. 아마 곧바로 감치해서 구치소로 보냈을 그렇습니까? 겁니다. 네, 저런 네. 어떤 언행은요. 최고 헌법재판기관에서 할 수 있는 언행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안타까운 게요. 박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박 대통령을 진정으로 위한다면요. 헌법재판소에서 예의를 갖추고 또 조금이라도 소추인 측이나 검찰 측이 내놓은 어떤 부분들을 깨고 지금 이번에 할 때 보면 뭐 세월호라든지 네. 그다음에 세계일보라든지 공무원 파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나씩 깨가는 모습을 보이면서요. 5개 네. 중에서 3개를 그러니까 이렇게 기각되고 2개를 줄이고 이러면서 그런 거를 홍보해가면서 오히려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법적으로 접근해 들어갔어야 되는데요. 처음부터 법리를 다툴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저분들이 밖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지 않습니까? 네.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또 신문에 광고하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처음부터 본인들은 결론을 알면서 잘못 오도를 했다고 봅니다. 오늘 지금 이 장면을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나던 바로 그날 이 재판정에 김평우 변호사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물론 다 무조건 출석해야 된다는 당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그동안 했던 말을 이분은 앞으로 집회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신문 광고를 다시 냈던 분입니다. 김평우 변호사입니다. 국민이 결정하도록 맡겨보세요.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정면 충돌해서 우리 서울의 아스팔트 길, 우리나라의 길들은 전부 피와 눈물로 다 덮여버려요. 야당 의원들은 의원 사직, 총사직서를 간부들한테 내고 투표장에 들어가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이건 무슨 야구자들입니까? 사실은 제가 조금 당뇨가 있습니다. 네네. 조금 어지럼증이 있어서. 그러시다면 그 부분은 다음번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오늘 변론은 여기서 아닙니다. 종료를 저는 하시죠. 오늘 하겠습니다. 12시에 끝내야 된다는. 일어나시죠. 네. 다음 기일은 22일 진행합니다. 일제히 신문 광고로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보이진 않았지만 모습을 드러낸 김평우 변호사입니다. 신문을 통해서 말이죠. 실장님 실제로 집회에서 이분 나올 때 구국의 영웅이라고 소개를 합니까? 네, 두 가지로 소개를 되는데 한 네. 번은 이제 헌법의 영웅이다. 네. 우리나라의 헌법을 이분만큼 아는 분이 없다. 네.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가 잘못된 걸 지적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최근에는 구국의 영웅 김평우 네. 변호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연단에 오르기 직전까지는 뭐 이 거리를 행진할 때 이 해병대 복을 입은 분들 한 20여 명이 호위를 하고 가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계속 이 5단통 광고를 계속 하는데 앞으로도 사실 이제 오늘 선언이 이겁니다. 네. 우리는 지금부터 제2의 건국을 하자.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행위가 박 대통령의 어떤 탄핵을 무효한다. 이것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거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혹시 이분이 말이죠. 이제 자연인 박근혜는 더 이상 공직자로서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집회에 함께 나가시자라고 옆에서 추천을 하거나 혹은 팔을 잡아 끌지는 않을까요? 지금도 여러 차례 나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예, 그런데 뭐 대통령이 거기 가는 모양새가 상식을 벗어난 부분이니까 못했을 네. 거라고 보는데 향후에 그럼 어떻게 하겠냐 하는데 지금 태극기를 든 분들 지도부는 네. 지금 국회 탄핵이나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네. 지금 불복 투쟁을 선언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주장했고 네. 또 구새누리당과 이름이 똑같은 새누리당을 등록을 하고 정당 추진위원회의 격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향후에 그 정치 세력화하는 부분을 도모하자라는 것이 네. 지금 집회 주도 측의 입장인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저분들은 나름대로 박 대통령의 탄핵은 탄핵이고
또 자신들의 또 먼 여정도 네.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중간에 대리인단이 지속적으로 주장을 펼치다가요. 지금 오히려 증인한테 다시 한번 반격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노승일 부장이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그 장면도 이번에 포착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요, 저도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이경재 변호사가 질문했던 거, 백승재 의원이 질문했던 거, 새누리에서 질문했던 거, 지금 다 중복돼서 이렇게 질문하시고. 아니요. 아니, 증인.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서는 증인한테 얼마든지 신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 중대한 재판에서 어떻게 증인이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무리하고 서 변호사님, 그러면 대통령은 끝나셨으면... 대통령을 밑버리고 국민을 하찮은 인간입니까? 제 질문에 대해서 서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증인 조용히 하십시오. 서 변호사님 이제 질문 끝나셨으면 아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것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긴장됐던 그날 헤어로를 머리에 꽂고 올 수밖에 없었던 이정미 권한대행이 역시 재판 진행에서는 차분하게 매듭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격전이 벌어졌었군요, 그때. 예. 근데 이정미 네. 권한대행이 처음에 이제 그 박한철 소장으로부터 뭐 네. 인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자분이기 때문에 진행 절차에 있어서 좀 약간 우려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요? 오히려 이제 진행 절차를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좀 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어떤 증인 신문 절차랄지 또 혼자 오히려 재판관을 공경하는 김평우 변호사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단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재판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막무가내시 떼쓰기를 하면 네. 그거 제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지를 한다 하더라도 네. 계속적으로 하면 그 실질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단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법정 모욕으로 해서 감치를 시킬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건 굉장히 극단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감치를 했다고 한다면 정말 이제 공정성에 휘말려서 그 시비가 돼서 이 결정에 대해서 나중에 불복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네. 이것이 이슈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태극기 집회에서도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다 싶고요. 그다음에 뭐 김평우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서석구 변호사도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제의 원로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우를 해줬지만 지금 아까 우리 손익재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근데 본인들이 제가 볼 때는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한 뭐 여기에서 이기겠다는 걸 좀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성의 시비를 걸면서 뭔가 선동적으로 나가서 이 네. 재판을 어떻게든 끌고 가겠다. 그런 의도밖에 없는 것이지 저 재판에서 이겨보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 대해서 저렇게 함부로 대우고 법정 자체를 어떻게 보면 난동성으로 만들어버리는 저런 게 어떻게 보면 시연이 된 거죠. 네, 교수님. 지속적으로 떼쓰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런 탄핵이 이용될 거라고 이미 판단을 하고 네. 탄핵 이후에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아마도 저는 저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대리인단들이 정치적 꿈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셨어요? 대통령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자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나중에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시비거리, 그래서 이러한 불공정한 행위들 때문에 탄핵이 인용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나마 우리가 막았기 때문에 몇 가지는 탄핵 사유에서 빠졌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어떤 무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저렇게 때를 쓰고 억지를 부리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네. 뭐 그런 느낌을 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삼성동으로 아직 들어가지 않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의원 이런 대리인단과 과연 몇 번 접촉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이 나라의 전무후무한 탄핵 심판 결과를 접하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촛불 집회에서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저에 계속 머무는 건 불법 점거라고 이재명 시장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퇴거하시라고요. 예, 정치적인 이야기죠. 엄격하게 네. 말하면 처음 겪는 대통령 탄핵 파면 사태에서 정확하게 대통령이 매달 며칠 몇 시까지 탄핵 선고 이후에 비워줘야 된다 말은 네.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급적 빠른 시간에 입장을 밝히고 나오는 것이 상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오늘도 어려울 것 같고 내일도 어렵고 모레 아침쯤에 갈 수 있다. 네, 이런 새벽도 될수 이야기까지도 있다면서요? 지금 나오고 네.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야당이 네. 야박하게 쫓아내는 거 어차피 하루 이틀 문제입니다. 네네. 근데 야당이 봤을 때는 이런 추측을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지금 안 나오고 있으면서 증거를 인멸해서 네. 추후에 나올 수 있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대비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까지 이런 추측합니까?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하는 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뭐 어차피 대통령이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는 아무리 네. 증거를 인멸한들 또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그동안 말하지 못한 일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집착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이 지금 이 사저로 돌아가기 전에 네. 국민들을 향해서 또 지금 자신을 위해서 지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네. 대통령으로서 이제는 화합을 하고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국가를 위해서 힘을 모으자. 특히 네. 태극기를 든 분들이 더 희생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도부에 대해서도 한 말씀은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시게 되면 네. 그거는 이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대통령이 밖에서도 불복 투쟁을 네. 해나간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네. 그 관저에 머무르는 거에 대해서 제가 네. 한번 법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법규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헌재에서 결정문을 내면서 주문 끝에 언제 냈는가 들어가 있어요. 3월 10일 11시 21분입니다. 네. 11시 21분을 기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대통령직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되도록이면 가장 빠른 시간에 관제에서 나온 게 맞죠. 그렇지만 여기서 2, 3일 동안 더 머무르겠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네.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 대한 불리한 기록물을 폐기하니라고 시간을 벌지 않느냐.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오기를 부르고 있다는 뭐 아니겠지만 네. 오기를 부르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좋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무튼 빨리 관제를 나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에서도 괜찮고요. 또 사람은 어떻게 끝이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또 국민에 대해 심어주는 인식도 좋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삼성동 사절은 만약에 나중에 돌아가신다면 그 뒤에는 누가 챙기시나요? 오늘 박지만 회장이죠. 이제는 최순실 씨와의 연은 확실히 끊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던데요. 예, 그런데 아까 모두에 좀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이 세 자매의 악연은 사실 이 세 네. 남매의 악연은 사실 이제 그 두 자매만이 아니라 박지만 씨하고도 사실은 그렇게 꼭 좋은 어떤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왜 정윤회 문건 때도 뭐 따끔하게 누나가 왜 동생한테 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과 그렇게 어울려서 그런 불확실한 어떤 정보에 논란하지 마라. 뉘앙스가 네. 그런 뉘앙스였죠. 자, 그런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최태민 일가 이외에 네. 이 세 남매가 살았던 시절, 그러니까 이 부모를 잃고 네. 살았던 시절은 장충동 그 짧은 시간, 그러니까 신당동과 장충동의 네. 짧은 시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남매의 어떤 정을 계속 이어나간 적은 수년 동안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누가 보좌를 할까?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일단 도의적으로라도 문고리 3인방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네. 한 사람은 없는데 저는 어쨌든 영어의 몸이긴 하지만 정호성 비서관이 그래도 제일 충성스러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 네. 아무튼 정호성 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두 사람이 월급은 못 받더라도 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사람이 사실은 지금 뭐 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여러 이제만 안봉근 전 비서관 안 말씀하시는 나타나고 거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 나타나게 되면 자기들이 이제 뭐 검찰 수사 뭐 또 받아야 되는 뭐 그런 것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쉽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분간은 이 대통령을 챙길 사람이 없고 이제 이 파면의 경우가 처음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대통령 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퇴임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국가의 비용으로 이제 보좌관들을 갖다 이렇게 이제 주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파견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파면이 이번엔 처음이기 못하죠. 때문에 네, 파면이면 네, 모든 게 되죠. 박탈이 됩니다. 네. 일정 정도 경호 보완을 빼고 네. 말이죠. 네. 그렇다면 뭐 이 경호원들과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측면이 있겠네요. 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정호선 전 비서관은 숙명이라고 얘기하던데 그 숙명을 따라서 무보직이라도 한번 같이 해야 되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국 금지가 되고 검찰 수사를 받는다면 이건 또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긴 합니다만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검찰에서는 지금 양날의 칼일 것 같아요. 박 전 대통령 수사가 말이죠. 네, 그렇죠. 출국 금지는 사실은요, 일반인 같으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자연인 일반이 아니겠습니까? 네. 원칙적으로 지금 특검에서 인계받은 범죄 혐의가 한 13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네. 가장 중요한 것이 뇌물,
또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직권남용, 또 공무원 인사권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또 강요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큰 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내용에 의하면은 원칙적으로는 출국 금지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과연 검찰에서 출국 금지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원칙적으로는 검찰의 의지는 제가 볼 때는 출국 금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상당히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출국 금지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일단 조기 대선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정치 세력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검찰 자체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된다고 봐요. 네. 그렇지만 구속 수사를 할 때 조기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신병, 즉 구속 불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네. 적어도 3월 안에 대선이 본격적으로 가기 전인 3월 안에는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도 끝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뭐 신병 처리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달 안에 수사를 일단 하겠다면서 의지를 다지던데요. 제가 볼 때는 네. 검찰이 월요일쯤에요. 지금 주말에 깊이 논의를 해서요. 네. 지금 대선이 시작되고 있는 과정에 이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원칙론을 좀 천명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박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 고위 관계자들이고 또 우병우 전 수석과 상식적으로 깊이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검찰 수뇌부입니다. 네. 자, 이분들이 과연 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또 대선 과정에서 이 수사가 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 자체가 또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라고 한쪽에서는 들고 나올 겁니다. 네. 그렇다면 검찰이 우리는 이 수사를 지금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언제까지 어느 단계까지 하고 또 대기업들 수사가 삼성 빼놓고는 안 됐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나머지 또 미진한 수사는 어떻게 한다라든지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월요일쯤에 이 개요라도 컨셉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해야 이게 오해가 안 받지. 네. 나중에는 이 수사가 굉장히 이 정치적인 쟁점이 될 소지가 크다라는 겁니다. 네, 네, 교수님.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검이 기소 중지를 하지 않고 입건에 검찰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럼 네. 검찰로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방침을 정해야 되는데 아마도 대통령이 이 사저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좀 밝히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검법에 따라 가지고 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검찰이 어떤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무한정 길게 끌고 갈 수는 없는 측면도 있고요. 또 검찰 네. 입장에서는 현재 특검이 상당한 성과를 올렸는데 검찰은 제대로 못했다라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정보가 들어서더라도 검찰의 신뢰성 이런 걸 위해서라도 수사를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 그런 것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패널분들께 제가 OX를 이쯤에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수사를 피할 수 없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이라면 워낙 자연인이 됐기 때문에 말이죠.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에서는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그동안의 대국민담화에서 상당히 억울해하셨고 단 한 톨도 내가 사익을 위해서 그리고 최순실 씨와 이런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말이죠. 보수 진영 행사에 참석하거나 아니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보수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인 그런 메시지로 활동을 재개하실지 아니다. 오히려 탄핵을 받은 심정에서는 나는 한동안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잠잠하실지. 자, 집회나 행동에 나서신다. O. 그렇지 않다. X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안 되는데 오히려 평론가님을 제외하시고는 다들 그동안 잠잠해질 것이다. 숙고하는 시간을 가질 거라 얘기하셨네요. 평론가님은 왜 나설 수 있다고 보시는 저는 겁니까? 집회나 이런 데 현장에 가지는 않겠지만요. 네. 지금 대통령을 해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사실상 이 자신의 지지층을 향해서 메시지를 오랜 기억에 의해서 업무다. 네. 또 엮였다. 네. 또 언론의 그런 책임들을 전가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본인이 그냥 이렇게 순수하게 어떤 네. 법적인 절차를 조용히 밟아갈 때는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물러설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정치적 결집을 통해서 네. 이렇게 대응해 나갈 가능성이 아, 지금까지의 행보로 보면 네. 그렇게 하지 않겠나. 또 박 대통령의
이 성격이나 여러 가지 그간의 스타일을 보면 지금 이 시점이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정치적 승부수를 걸 시점은 아닌데요. 네. 본인이 지금 이틀 동안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봅니다. 이종훈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박 전 대통령은 아마도 지금부터는 뭐 피해자 코스프레 뭐 이거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네. 자, 내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 네. 이런 어떤 느낌을 보여야만 결집이 되지 네. 자신이 실제로 나섰을 때는 도리어 그런 것들이 반감된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나오시지 않는 게 네. 뭐 어떤 그런 불복보다는 어떤 식으로 나갈까를 더 고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나오시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이 언론에서 헬기 뜨고 정말 생중계를 할 겁니다. 네. 그 장면 자체가 사실은 메시지거든요. 네.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느낌으로 나오느냐. 그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남을 겁니다. 그 장면은. 네. 자, 그 장면이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미 박 대통령은 트라우마가 한 번 있어요. 79년 11월 27일인가요? 네. 이미 그때 아버지 박 대통령이 12.16으로 흉탄에 맞고 그렇게 됐을 때 한 달 후에 그냥 상복을 입고 나왔어야만 했거든요. 쫓겨나듯이. 근데 이번에도 어쨌든 또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은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랬을 때 지금은 그때와 또 다른 어떤 네. 형식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 자숙한다라는 모습이 사실은 또 그렇게 어떤 순교의 모습, 박해의 모습 이렇게 네. 비춰지는 것으로서 결집을 도모할 것이다. 이렇게 네. 저는 생각합니다. 5년 뒤에 자랑스럽게 돌아오겠다고 했던 삼성동 사저로 다시 임기를 11개월 남기고 돌아가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말이죠. 그렇지만 계속 삼성동에만 계실까? 오늘 한가는 뉴스에서는요. 종교시설로 가지 않겠냐 이런저런 루머가 나왔지만 사실은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단 박 전 대통령의 정치활동 앞으로 여부에 대해서 김관선 변호사님. 저는 절대 노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뭐 메시지를 전달하고 정치적인 면에서 영향을 끼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네. 검찰의 사법 처리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 사법 처리가 하루 이틀 끝난 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수사를 막 한두 달 내에 종결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본인에 대한 어떤 신병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설사 구속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정에 서야 합니다. 특검에 의해서 법정에 서게 되면 3개월 내에 끝나야 돼 있죠. 하지만 검찰에서 수사해서 기소를 하면 1심은 최대 6개월까지 갈 수 있어요.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더 불구속성 때문에 길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법 처리에 일단은 그걸 어떻게 대응하느냐. 본인이 정치보다도 본인의 어떤 앞으로 어떤 신병 처리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것이지 정치인 활동까지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보고요. 네. 또 정치 활동을 하고 싶어도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까지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때는 최순실 씨가 굉장히 보좌를 많이 했지만 네. 또 최순실 씨가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또 정치적 재개를 한다든지 어떤 활동하는 데는 굉장히 힘들다. 거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주변에 네. 참모들도 없지만 사실은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활동 시작했을 때 그걸 지지해줄 국민들도 이제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 어떤 압도적인 콘크리트 지지라고 네.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선 자리까지 올랐는데 네. 이제는 뭐 이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이제 탄핵 심리 과정을 보게 되면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탄핵 찬성 여론이 80%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정치를 재개한다 하더라도 네. 거기에 따라와줄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그런 지지 세력이 이미 붕괴되었기 때문에 저는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네.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메시지가 나올지는 전혀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관저에서도 이분이 언제까지 계실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나오겠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긴 하지만 혹시나 날짜를 예측해 보신다면 교수님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지금 전혀 힘든 네.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네. 힘든 상황인데 저는 하여튼 뭐 이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가능한 빨리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사실 뭐 당장 나가라 이럴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본인이 여러 가지 정리도 해야 되겠고 그런 것들 이제 바깥에서 볼 때는 혹시나 네. 증거 파기가 아니냐 여러 가지로 이제 의혹의 눈치로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 심리적으로도 충격을 수술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또 정리할 것도 있고 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며칠 정도는 기다릴 수 있지만 네. 언제 나갈지를 예측하기 힘들다라는 네.
오늘 문재인 전 대표는 뉴욕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시간상 다음 뉴스에서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국민들 그동안에 심리적 내전 상태로 상처를 많이 받아서요. 서로 충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좀 보듬어 주시고 존중하면서 다들 일상으로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토요일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것으로 프로그램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